ESS라는 게 나옵니다. ESS. 진화적, 안정적 전략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토끼가 있어요. 토끼. 사자가 있어요. 둘이 만났어. 그럼 누가 누구를 보고 도망가고 누가 누구를 쫓아갈까? 사자가 도망갑니다. 왜냐면 기계처럼 반대로 말하지 말고. 처음엔 도망갈 수 있어요. 놀래가지고. 오늘 입은 옷 색깔과 똑같은 답을 하시는군요. 응? 앞으로 전현무의 호는 청와. 청개구리다. 정개구리. 반대말로. 근데 기본적으로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여기는 토끼도 막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태어나 봤더니 내 생존 기계는 작아. 대신 빨라. 만나면 어떻게? 도망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된 거고 여기는 사자 안에 있는 유전자들은 내 생존 기계 크고 단단하네. 근데 많이 먹어야 생존할 거 아니야. 가서 먹어.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주장에 의하면 자연의 섭리 본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거 있잖아요. 보고가 보면 독도 있지만 적을 만났을 때 막 이렇게 몸을 부풀린다랄지 아니면은 그 고슴도치 같은 애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되게 귀여운 아이지만 막 이렇게 가시를 세운다랄지 아니면 요런 애 있죠. 그림 엄청 잘 그리신다. 미어캣이라고. 미어캣의 예도 들어요. 이렇게 하고 미어캣은 항상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이 표현 방식이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이 안에 있는 유전자를 지키고 운반하고 전송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이게 이제 이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편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한 수많은 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행동 방식과 관련된 건데 어머니를 떠올려 보세요. 보통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사랑의 뭐 절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무한애정을 베푸는 이유는 그런 숭고한 모성애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이름의 생존기계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혹시? 애기 다리부터 주물러줘요. 정말요? 제가 다리를 왜 주물러줄까요? 길어지라고. 맞아요. 다리 길어지라고. 근데 이거 하면서도 그냥 본능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제가 왜 그러는지에 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자신의 유전자가 자신의 아들한테 전송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리가 길면 포식자를 만났을 때 도망가기가 좋다는 거죠. 생식세포를 나눠서 엄청나게 많은 손자를 나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립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가까울 근, 인연 맺질 연글에서 근연도란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형제 있으십니까? 저 혼자입니다. 이게 일부러 반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없는 형제를 만났어요. 정말 강독엔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계신데요. 자, 예를 들어서 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내 자식이 이뻐요? 조카가 이뻐요? 내 자식이.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 내 자식이 이뻐요? 내 새끼니까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낮아요. 근연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초는
지나가는 행인과 다를 바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유전자가 자기가 복제한 똑같은 유전자들이 다음 세상까지 쭉 전송되는 게 목표라면 우리는 최대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낳아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래요. 뭐 하나, 둘 이렇게들 생각하지 무작정 많이 낳지 않아요. 이 가족 계획을 인간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너무 놀랐어요. 동물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책에서 실험을 하는데 찌르레기 있죠. 막 시끄러운 찌르레기 무리의 그 소리를 녹음을 해. 그리고 이제 찌르레기 한두 마리가 찌르륵 찌르륵 하는 걸 녹음을 해. 그래서 두 마리 찌르레기 암컷한테 그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알을 낳아야 되는데 이쪽 암컷한테 막 시끄러운 찌르레기 소리를 들려주잖아. 알을 적게 낳더래요. 왜? 왜냐하면 주변에 동료들이 많으니 먹이가 동나겠구나. 내가 어차피 알을 낳아야 이 유전자 기계를 양육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구나. 적게 낳아야지. 그래서 적게 낳더래 알을. 근데 한두 마리 소리 찌르륵 찌르륵 하는 거를 계속 들려준 암컷은요 알을 엄청 많이 낳더래요. 주변에 찌르레기가 얼마 없고 먹이가 풍성할 테니 내가 충분히 양육할 수 있으니 많이 낳아야지.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물, 식물 모두가 나름대로 가족 계획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자신의 유전자를 제대로 전송해서 제대로 지키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자로서 책을 읽다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자, 부모하고 자식 근연도 2분의 1, 형제 근연도 2분의 1. 그런데 왜 부모는 자식한테 엄청나게 헌신하는데 형제끼리는 왜 그러지? 하고 나름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해소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자, 엄마 새가 이렇게 있어요. 엄마 새가 있는데 6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 새끼들이 계속 짹짹짹짹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현무 씨? 왜 울까? 엄마를. 밥 달라고. 밥 달라고. 생존 본능. 배고프니까. 그렇죠. 유전자의 프로그래밍이에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밥 달라, 밥 달라. 근데 얘들이 짹짹대는 소리가 문제가 뭐냐면 포식자를 부르는 소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우야, 여우야, 어서 와서 우리를 모두 잡아먹어줘. 이 소리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먹고 살겠다는 거는 다른 형제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한정된 어떤 공급, 양육의 양 때문에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뭘 느꼈냐면 호랑이가 자기 새끼 낳으면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기어 올라오는 호랑이만 데리고 떠난대잖아. 거기서 기어 올라오지 못하는 약한 애들은 혼자 돌아다니거든. 생존 가능성이 낮으니 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은 한마디로 투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